안녕하세요. 저는 우한효입니다.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고요. 소설을 쓰고 있어서 소설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소치 허련의 그림에서 어떤 이상이 나타나는지, 그것이 소치 허련이라는 사람의 생애하고는 어떤 의미가 연관지어 있는지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소치 허련 얘기를 하려면 우선 그 소치 허련이 자리 잡고 살았던 진도의 운림산방이 떠오르는데요. 운림산방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운림산방인데요. 이게 봄철 아직은 꽃이 피기 요쪽에 있는 이 나무가 여기 그 목베기롱 나무거든요. 이게 꽃이 필 때가 되면 아주 좋은데 지금 이를 보면 아주 꽃이 안 피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운림산방의 본체고 요 옆으로 그 화실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뒤에 있는 산이 첨찰산이라는 그런 산이고 이쪽 그림 옆으로 왼쪽으로는 쌍계사라는 아주 유서 깊은 절이 있습니다. 저런 그 소치의 유적지를 우리가 찾아보면서 그분의 그림도 보고 또 그분이 살았던 시대도 검토해보고 그런 매우 의미 있는 일일 겁니다. 지금은 워싱턴에들 계시겠습니다만 한국에 오시면은 운림산방을 한번 방문해 보시고 그때 우한용이라는 사람이 이러이러한 설명을 하더라 기억하시면서 한번 그 그림을 보신다면은 더욱 의미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진도는 참 그 특별한 그런 섬이죠. 그런데 그 진도에 그 소치 허련 그리고 미산 허형 그리고 그 아래에 남농 허건이라는 허씨 집안 화가의 3대가 거기에 그 예술 활동을 쭉 해왔던 그런 아주 보물 같은 그러한 고장입니다. 하여튼 이 소치 허련의 그림을 제가 관심을 갖고 보게 된 것은 서울대학교 박물관에 선면산수도란 그림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런 그림인데요. 이 그림입니다. 저 앞에서 보셨던 운림산방하고 구조가 비슷한데 특징적인 것은 이 그림의 저 의면 저기를 이제 변관이라고 그러는데요. 하늘에 해당되는 저 부분에 긴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저거 별로 안 넣은 그런 습관인데 저게 서울대학교 박물관에 있어가지고 저 그림을 볼 때마다 언젠가는 소치 이야기를 한번 하고 그리고 소치 이야기 할 때 저 그림을 한번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운림산방으로 돌아가고요. 이 소치 허련의 그림들을 생각할 그 무렵에 제가 몇몇 그 서양 화가들을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크 로스코라는 사람인데요. 이 마크 로스코 전시가 기획 전시가 있어서 갔는데 이 양반이 사실적인 그림을 그리다가 추상화로 가다가 나중에는 화면 전체를 까만 색깔로 칠하는 그런 그림에 이르게 되고 그 얘기는 화가가 자기가 추구하던 그림을 지워버리는 그런 작업으로 끝마무리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살을 합니다. 화가가 그릴 그림이 없어졌을 때 화가로서의 생애가 끝나면서 자기의 그림 작업하고 같이 끝맺음을 하는 그러한 구도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그 베르나르 뷔페라는 그런 화가가 있었는데 이 양반은 자기가 그림을 그리다가 이제는 내가 그림 그리는 건 어렵게 생겼다. 그렇게 될 무렵이 돼가지고서는 이 양반이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는 자연적인 사람이라든지 이런 걸 그리는 것보다는 해골을 자꾸 그리다가 결국은 그 세계에 빠져서 자살을 하고 마는데
이런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죠? 폴 고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폴리네시아에 있는 히바오아라는 섬에 아주 깊은 데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그림을 그리다가 생애를 마감하는데 그 그림은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여하튼 이러한 그 서양 화가들을 말년하고 소치 허련이 자기 그 생애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간 이런 면이 대조가 돼서 이게 그림에 이념하고 화가의 생애의 그 마지막하고 이게 어떤 연관이 있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우선 이 소치 허련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분은 그 호를 소치라고 쓰는데 이 소치란 말은 아주 작은 바보 같은 인간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원나라에 황공망이라는 그러한 화가가 있었는데 이 황공망의 그림 가운데 부춘산고도라는 그림이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소치란 분이 부춘산고도를 모범으로 삼아가지고 이게 굉장히 긴 그림이어가지고 부분 보여드리는데 이러한 그림을 그린 황공망의 호가 대치였습니다. 그래서 저분이 대치라면은 나는 소치다. 그래서 자기를 겸손하게 일컬어가지고 소치라는 호를 쓰게 됐고 이게 이제 부춘이라는 지역의 산에서 깊은 산에 들어가 사는 이제 그러한 장면을 그린 건데 이러한 그 부춘 산고도는 아주 변화무쌍한 자연을 대담하게 풀어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웅장하고 광활한 자연을 단목, 옅은 먹과 녹목, 짙은 먹을 활용해서 그 조화 속에 활기 넘치는 그런 그림을 그렸노라고 사람들이 평가를 합니다. 또 소치는 가끔 그 뭡니까? 마힐이라는 자를 쓰기도 했는데요. 옛 사람들은 아명이 있고 자가 있고 호가 있고 그리고 본명이 있죠. 그런데 이 자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좀 불렀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뜻으로 붙이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그 중국 그 당나라 시대에 왕유라는 시인이면서 화가가 있었는데 그 왕유를 사모해가지고 왕유의 호가 마힐인데요. 그 호를 빌어와가지고 당신은 이름을 왕유의 유자를 따가지고 허유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면서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서울에 가고 싶었는데 서울에 갈 기회가 언제 마련이 되냐면 이분이 저기 진도에서 가까운 해남에 윤선도의 고향 동네가 해남이거든요. 거기에 윤두서라는 화가 잘 아실 거예요. 윤두서의 그 집안에 좋은 그 화집들 그리고 중국에서 온 화론들 그러니까 그림에 대한 이론 이런 책들이 많았는데 그 책들을 빌려 보면서 서울에 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그때의 일지암에 기거를 하던 그 선사께서 이 소치를 서울에 소개를 합니다. 서울에 누구한테 소개를 하냐면 추사 김정희 선생한테 소개를 합니다. 근데 이때 그 평민이 추사 김정희 선생은 이 양반의 그 재질을 충분하게 알아보고 이 정도면 정말 서울에 데려와 가지고 가르치면은 큰 인물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임금을 좀 만나도록 하고 싶거든요. 그때 당시 임금이 헌종이었습니다. 근데 임금을 만나려고 하려면은 평민 신분으로는 못 가거든요. 그래서 임금한테 건의를 해가지고서 과거를 한번 베풀어라. 그래가지고 이 소치가 과거를 보게 하고 거기 과거에 급제를 해가지고서 묵과에 급제를 해가지고 화가가 묵과에 급제한다는 건 좀 우습죠. 하여튼 그런 신분 상승을 해가지고 서울에 드나들면서 고관 대작들을 만나고 이 추사 김정희 선생한테 굉장히 그 돈독한 그런 사랑을 받으면서 나중에는
이 소치야말로 내가 그리는 그림보다 한결 나은 그림을 그린다. 이 조선에는 소치 말고 소치를 당연할 만한 그런 화가 어디 있겠느냐. 그렇게 이 양반을 아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치는 소치대로 추사 선생을 아끼고 사모하는 그런 성이 아주 돈독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추사 선생의 그 저기를 초상화를 그리는데 이 인품이 아주 고와하고 품위 있고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완당 선생, 초상이라고 이제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는데 구한말의 오세창이라는 아주 대단한 그 서화의 감정 그리고 서화의 이론이 밝았던 그런 분이 있는데 그분이 여기다 이제 발문을 썼어요. 이게 소치 선생이 자기가 배웠던 완당 선생의 그림을 저기 초상을 그린 겁니다. 완당 선생의 아주 해박하면서도 우아하고 품위 있는 그런 인품이 이 그림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은요, 우리 저 선조 할아버지 가운데 저런 분이 계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할 정도로 아주 인품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하여튼 이 소치가 이 완당 선생, 추사 선생한테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림 공부를 하면서 당시에 아주 네로라는 고관대 작가를 쭉 만나거든요. 근데 소치가 30세 무렵에 서울에 가고 39세에는 헌종을 만나가지고 임금한테 그림을 그려 바치고 임금께서 대단한 그 실력자다 그렇게 칭찬을 해주고 또 이 서울에서 지내려면 집도 필요할 테니까 집 하나 사라 하고 집 살 만한 돈도 내려주고 그렇게 지냅니다. 그리고서 한 10년쯤 서울에 그렇게 지내고 전체적으로 한 20년 되는데요. 49살이 됐을 때 진도로 돌아가서 아까 봤던 이 운림산방을 건설하고 그때에 자기가 살아온 그 내력을 쭉 기록한 책을 만듭니다. 이 소치 선생도 그렇고 이따가 남농 허건 선생님도 잠깐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양반이 참 많은 것들을 빠지지 않고 기록을 해놓고 자기가 그림 그리면서 그림에 대한 이론 또 중국의 화가들의 경향 뭐 이런 쪽을 굉장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책으로 남긴 그 기록의 대가이기도 한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49세에 운림산방에 가가지고 여기서 저 운림산방을 열고 거기서 생활하는데 거기서 그린 그림이 이게 선면산수도라는 그림입니다. 선면산수도는 선이랑은 부채선자고요. 면은 그 서페이스 그러니까 부채 표면에다가 그린 산수도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은요. 저 위에 저쪽 바라봐서 오른쪽에서도 이쪽까지 쭉 그 하늘에 해당되는 저 부분을 변관이라고 그러는데요. 하늘에 해당되는 부분에다가 한문으로 글을 쭉 써놨어요. 저 글이 중국 당나라의 화가들부터 쭉 내려오는 그러한 화가들이 이상으로 삼는 그러한 세계를 그린 그러한 글입니다. 근데 이 글은 내용을 갖다 전부 띄워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 집은 한문으로 되어 있는 걸 여러분들한테 그대로 보여드리기는 좀 어렵고 이 번역한 거를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 집은 깊은 산속에 자리 잡고 있다. 봄에서 여름으로 다가갈 무렵이면 푸른 이끼가 섬들에 짙게 돋아난다. 떨어진 꽃잎이 길을 가득 덮는다. 이 성토의 동네가 참 아름다워 보이죠?
살인문을 밀치거나 두드리는 이가 없다. 찾아오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소나무 그림자만 어룽져 있다. 그림자 아래로 새소리가 오르내린다. 오수, 낮잠, 오수가 밀려와 설풋 혼곤해지다가 깬다. 이 노인네가 시골에서 하는 그 풍치가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산골 샘물을 길어오 삭정이를 주워다가 쓴 차를 끓여 마신다. 이 당시 이제 화가들이라든지 또 스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차를 굉장히 즐겨 마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키는 대로 주역, 국풍, 국풍은 이건 저기입니다. 시경의 한 부분 이름입니다. 좌시전, 춘추좌시전, 이소경, 구론의 이소경, 또 사마천의 사기, 도연명의 글들, 두보의 시, 한유와 소동파의 문장 등을 읽는다. 이게 이 당시 이 화가의 그 교양을 보여주는 건데요. 여러분 주역, 국풍, 좌시전, 이소경, 사기, 도연명의 시, 두보의 시 이런 거 몇 개나 읽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저도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대충만 알지 자세히 읽지는 못했습니다. 하여튼 넉넉한 마음으로 산길을 나선다. 소나무와 대나무를 손으로 쓰다듬는다. 산길을 걸으면서 나무를 쓰다듬는 이 운치 이거 다른 데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새끼사슴, 송아지와 숲속이나 우거진 풀 위에 함께 눕기도 한다. 사슴을 불러가지고 너 나하고 잠깐 쉬어 한다거나 송아지 이리 와봐 나하고 같이 여기 놀자 하고서 풀에 눕는 거 이거는 신선의 경지 같습니다. 춤추듯 흐르는 시냇가에 앉아 양치질도 하고 발도 씻는다. 이거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이윽고 대나무 그늘진 창 아래로 돌아온다. 대나무가 이제 창가에 그늘을 들이우면 해가 좀 기울었겠죠. 산골 아내와 아이가 죽순과 고사리 반찬에 보리밥을 지어내온다. 이게 아내뿐만이 아니라 아이가 죽순과 고사리, 자연에서 나는 그러한 먹거리죠. 이런 반찬에 보리밥을 지어내온다. 아주 소박하면서도 운치가 있는, 그래서 뿌듯한 마음에 흠씬 먹어둔다. 서실 창가에 앉아 글씨를 크기에 따라 수십 자씩 써보기도 한다. 가지고 있는 법첩, 그죠? 붓글씨의 서첩, 또 필적, 학원. 학원은 그림 두루마리, 학원을 들춰본다. 흥이 나면 쌀막한 시를 읊조리고 옥로시 한두 가락을 초잡아 본다. 초잡는다는 써본다, 초고를 써본다 그런 뜻입니다. 쓴 차를 또 한 잔 다려 마시기도 한다.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집 밖 시냇가로 나간다. 농사짓는 늙은이와 시냇가 포도를 만난다. 뽕나무와 삼배 농사가 어떤가 묻고 벼 작황을 얘기한다. 그 시골에 살아도 혼자 이 그림 그리는데 몰두해가지고 외롭게 그렇게 지내지 않고 이렇게 동네 사람들하고도 이 얘기를 나누고 그러면서 사는 겁니다. 개인날 비오는 날을 헤아리고 계절과 시절을 논하며 한참을 이야기 나눈다. 이 동네 사람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거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리고 돌아와 살인문 아래서 지팡이에 의지한 채 서 본다. 석양이 산동성이에 걸려있다. 자줏빛, 푸른빛 온갖 형상들이 순간의 변화를 보이며 사람의 눈을 황홀하게 하고 소 잔등에 피리 불며 짝지어 돌아오는 아이들 뒤로 달빛이 시냇물에 펼쳐져 있다. 이런 내용인데 병인년이 1866년입니다. 이게 병인양요, 병인박해 이런 것들이 있던 그 해입니다. 여름 비 오는 날 소지 그리다. 이 그림을 그리고서 이렇게 글을 쭉 썼는데 저 글은 소치가 본인이 쓴 글이 아니고 12세기에 나대경이라는 그러한 중국 문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글 중에 산정일장, 산은 고요하고 날은 해가 긴 이런 여름이거니 하는 그런 제목인데요. 이 양반의 글을 거의 비슷하게 옮긴 겁니다.
근데 이 글은 다시 장중통이라는 사람의 낙지론에 연원을 두고 있습니다. 낙지론은 뭐 산낙지 무슨 갯낙지 이런 게 아니고 낙지 뜻을 즐긴다는 뜻인데, 내가 먹은 그 선비로서의 뜻을 내가 즐긴다 하는 것을 글로 쓴 거, 그게 낙지론입니다. 거기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렇게 전답이 장만되어 있고 거기에 가족들이 있고 동네 사람들하고 화해롭게 지내고 그 당시에 널리 읽히던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생애의 마지막을 이렇게 보내는 아주 우아하고 품위 있고 고상한 이런 삶의 끝마무리를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입니다. 이게 화가라면은 또 품위 있고 그리고 교양 있는 이런 선비라면은 마땅히 생애의 마무리가 이래야 된다 하는 그런 뜻이겠죠. 근데 이것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로스코라든지 또는 고갱이라든지 뭐 이런 화가들의 말년이 불행했던 거하고는 참 다른 면모를 보여줍니다. 이 소치의 이 그림을 보고 나중에 제가 그 고갱의 행적을 보고 싶어가지고 고갱의 행적을 찾아가지고 타히티에 갔었어요. 근데 타히티에는 고갱의 행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고, 고갱하면은 고호를 같이 떠올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호하고 고갱이 싸워가지고서 고호가 귀를 잘라가지고 던져버리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고, 고갱이 고호한테 질려가지고 나는 이 프랑스 이 문명화된 이런 세계를 내가 떠나가지고 자연 속에서 살겠다. 그래가지고 찾아간 데가 타히티거든요. 타히티에 가보니까 이미 타히티는 유럽풍으로 바뀌어 있고, 그리고 프랑스 식민지를 당하고 있는 그런 처지에서 프랑스에 대한 지향성이 커가지고 프랑스 사람들한테 아주 호감을 가지고 어린 딸내미까지 이렇게 프랑스인이 나타나면은 우리 딸 데려다 같이 좀 살아라 할 정도로 그 풍속이 피폐해진 그런 때였던 겁니다. 그 고갱이 거기에서 타히티에서 1500km 떨어진 히바오아라는 섬으로 또 도망을 치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현지 여자를 얻어가지고 5년 동안 살게 되는데, 그 5년 동안 살고서 거기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 고갱이 그린 이 그림, 이거는 너무 유명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이게 어떻게 제목이 되었냐면은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맨 오른쪽에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있고 멍멍이 하나 있고 거기에 아이가 하나 누워 있어요. 이게 이제 인간이 태어나서 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보면은 과일도 따고 또 아이도 크고 뭐 이러면서 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 끄트머리 여기 노파가 하나 있는데, 이 노파 그리고 저 우상처럼 보이는데 우상인지 하여튼 이쪽 지역에 종교적인 어떤 그 숭배의 대상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런데 이제 숭배도 하고 그러면서 사는 이런 인간사 일대기를 쭉 그렸어요. 그랬는데 소치가 그린 것은 자기가 도달하고자 하는 이상형을 그린 거고, 고갱은 그림을 그리고 그려도 끝내 우리는 어디서 왔고 지금 우리는 무엇이고 앞으로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것인가 하는 인간의 근원적인 물음을 해결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런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 건가? 아마 세계를 바라보는 그 관점의 차이였던 것 같습니다. 관점의 차이가 그림의 최후의 대작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에 반영되어 나타나고, 그것이 곧 그 화가의 생애 마지막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여튼 고갱의 이 생애를
글로 쓴 서머셋 모험의 달과 육펜스라는 작품도 함께 읽어보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요컨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림 한 편을 보더라도 이것을 깊이 있게 보고 이게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의 생애가 여기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고 그 화가는 자기 생애 속에서 어떠한 지향을 가지고 살았고 그것을 어떻게 성취했는가, 그 성취의 양상이 동양과 서양이 다르다면 왜 다를까, 어떻게 다를까, 이런 생각을 해봄으로써 우리가 보는 그림을 좀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이번 이 강의를 계기로 해가지고 제가 포토맥 강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술을 이야기하고 인생을 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